네, 오늘은 디지털 시대와 인문학 9주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4부죠. 4부로 가기 전에 이제 3부에 우리 디지털 시대와 우리라는 이 3부 중에서도 이제 1장을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 어, 디지털 시대와 이제 인간다운 삶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해서 1장에 제 3절 이성과 양심이라는 챕터를 오늘은 이제 다룹니다. 이 내용은 아무래도 이제 윤리 도덕적인 성찰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이 이성과 양심이라는 이 테마 옆에 채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이제 만화 영화 그 포스터와 또 이제 뭐 이걸 연극으로 우리나라에서 또 한 적이 있다고 그래서 그 연극 무대에 올렸던 이제 주인공이 거기 옆에 센 내지는 치히로로 나왔던 여주인공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앉아 있는 포스터였는데 본인 이제 연극을 무대에서 했던 그런 포스터입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또 산업이 발달한 또 이런 후기 산업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야 할까를 고민한 그런 문제의식을 담았던 또 만화 영화였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에게도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제공한 성찰할 만한 내용을 담은 만화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처음에 인용한 것은 이제 유엔의 인권선언문 제1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동등하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성과 양심을 모든 사람은 천부적으로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이 선언이기 때문에 인권선언에서 그 인간이 존엄하고 왜 인간이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면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유롭고 존엄한 권리를 갖는 이유는 그리고 평등한 이유는 이렇게 이성과 양심을 가졌기 때문인데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또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지구촌을 살아가는 오늘날 세계화 시대 세계 시민이면 당연히 우리가 유엔의 이런 인권 선언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된다 생각하고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인간에게 선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이런 이성과 양심의 능력 이것은 인간의 어떤 도덕적인 또 칸트식으로 말하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어떤 성숙한 인간으로 말하자면 이성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성과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칸트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왜 지난번에 이성의 사명은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그 자체로서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닌 선한 의지를 낳는 데 있다고. 또 참된 계몽이라는 것은 인간이 정말 지적으로만 무지몽매에서 벗어나서 과학기술적인 능력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키며 비교계산이 이렇게 비교계산 능력이 발달한 이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것만이 계몽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계몽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모든 지적인 능력들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유롭게 결단하고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성숙한 인격이 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참된 계몽이란 그래서 미성숙에서부터 해방되는 데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할 그래서 이제 이런 자유롭고 책임의 능력 이것이 바로 인간이 존엄한 권리와 함께 자유로운 권리와 함께 양심을 부여받았다는 것, 이성과 양심을 부여했다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책임 능력이 부여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와 함께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것이 인간인데 그래서 칸트는 인간이 이렇게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참된 계몽을 이루기 위해서는 판단력을 또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오늘날 같은 이런 정보화 사회에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팩트 체크를 하고 스스로 건전한 판단력을 길러서 정보를 취사 선택하지 않으면 너무나도 가짜 정보가 세상을 말하자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기도 하다. 여론을 막 조작하기도 하고 가짜 정보가. 자, 그래서 이런 성숙한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단지 머리만 IQ만 발달돼서는 안 되고, 그래서 칸트는 이제 이런 이제 세부적인 구분을 했는데, 인간이 어떤 지적인 차원의 능력일지라도, 물론 인간이 지적인 차원만 개발해서는 안 되고, 인식의 능력만 개발해서는 안 되고, 도덕적인 의지, 도덕적인 선한 의지, 자유로운 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이런 책임의 능력, 그 다음에 또 공감 능력, 또 예술적인 취미와 같은 이런 공감의 능력, 공통감을 길러야 된다, 미적인 감수성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근데 인간이 이론적이고 어떤 인식 차원만 가지고도 우리가 얘기하더라도, 칸트는 단지 지적인 능력만을, 그러니까 비교 계산의 과학기술적인 능력만을 우리가 보통 생각하지만, 그건 지성이라고 칸트는 좀 우리가 고상한 능력이긴 하지만, 이런 과학기술의 능력도, 그러나 그 고상한 상위 인식 능력이라고 칸트가 말하는 고상한 능력, 그러니까 감각이나 상상력보다 상위에 더 놨는데, 그 고상한 인식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그래도 최하위의 칸트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 과학기술의 능력인 비교 계산 능력인 이런 지성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계산을 하고 빠른 추리를 하고 판단, 이런 그 계산을 하는 추리력과 이제 계산 능력, 이거는 그 상위 인식 능력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지성이란 능력으로 생각했고, 그거보다 더 칸트가 높이 생각했던 것은 그 위에 판단력, 그리고 더 높은 최상의 인식 능력은 이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칸트가 보통 넓은 의미에서 사람들은 다 지성이나 이성을 같은 의미로 쓰지만은, 그래서 이성이란 말 속에서 그냥 지성을 얘기하고 지성과 이성을 구별 없이 쓰기도 하지만은, 칸트는 가장 넓은 의미에서 이제 이성이라는 개념 안에 지성이 포함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넓은 의미의 이성뿐만 아니라 좁은 의미의 이성도 얘기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지성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밑 이제 상위 능력이긴 하지만, 상위의 인식 능력이긴 하지만 지성,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능력이 사실은 뭐냐면 판단력, 그 다음에 이성, 이렇게 셋으로 분류하기로 했어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그럼 이제 지성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념적인 사고를 하고 비교 계산하는 능력이에요. 보통 과학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는 능력인 거지, 오늘날. 또 경쟁을 해나갈 수 있는 사고력, 디지털적 사고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지성은. 그러나 건전한 판단력은 이런 지성에 의해서만 얘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칸트는. 그래서 건전한 판단력을 길러야지, 사실 이제 이런 개념적인 사고를 하고 비교 계산하는 지성만이 아니라 이념을 생각하고 이념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철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성을 발달시키는데도 중요한 기여를 하는 게 바로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판단력인데, 그래서 이런 칸트가 이런 철학적인 이념의 능력이나 이념적인 사고의 능력이 이성을 기르기 위해서도, 또한 개념적인 사고 능력인 지성 위에 판단력도 개발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판단력을 기르는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여기 유엔인권선언 제1조 옆에 쓰여 있는 첫 번째 규칙, 스스로 생각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세 번째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 이 세 가지의 규칙을 칸트는 인간의 상위 인식 능력 중에서도 판단력을 기르는데, 건전한 판단력을 기르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뭐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칸트가 훨씬 더 높이 생각했던 이론 이성보다도,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 지성적인 개념적인 사고 능력보다 훨씬 더 높이 생각했던 순수 실천 이성을 우리가 실현하고, 그러니까 선한 의지를 낳는 그런 실천적인 능력, 도덕적인 실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이런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데, 건전한 그 과학적인 사고와 이런 철학적이고 도덕적인 실천 이성을 연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판단력을 길러야 되는데, 그 판단력을 기르는 규칙이 첫 번째 스스로 생각하라. 이거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의 타인의 관점에 우리가 휩쓸리거나 관습이나 습관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타율적이어서는 안 되고 자유롭게 자율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자유를 중요시하는 것이지만, 나의 자유를. 두 번째는 상대방의 관점이라는 것은 나와 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도 근데 물론 자유롭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는 그런 상대방의 생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줄 줄 알아야 된다. 내가 자유롭게 생각했듯이 저 사람도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나랑 아무리 반대되는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존중을 해줄 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따르지 않고, 당연히 나와는 반대되는 의견이라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배척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생각 안에서도 어떤 일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를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찰해 봐야 된다. 이것이 존중하는 관점이지. 그러니까 존중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비판적으로 뭐 묵살한 뜻이 아니라 그 사람도 자유롭게 자식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을 인정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랑 정반대라 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를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완전히 배척하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관점에서도 일부 일면적으로 타당한 면이 있을 수도 있을까를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면이 있다면 수용해야 된다는 거지. 정반합의 관점으로 갈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평등의 관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항상 일관되게 생각해야 된다. 자, 내가 나의 생각을 자유롭게 하고 의견을 가지고 있고, 나랑 정반대의 어떤 사람이 너라는 사람이 그런 정반대의 주장을 했을 때, 그러나 그 사람의 생각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말고 어느 정도 일견 타당한 면이 있는지를 숙고하면서 서로 정반합의 종합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그래가지고 정반합에 갈 수 있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두 사람만의 어떤 합일점에 도달했다 해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고, 나와 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자, 그들도 있고 그들도 있잖아요. 그죠? 또 그래서 나와 너가 우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두 사람만으로서의 우리보다 더 큰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은 그와 그녀와 그들까지를 다 고려하고 그들도 존중해야 된다는 거죠. 나와 너 이외의 그들도, 또 그녀도, 또 그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를 또 공평하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관점이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박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연애 상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라면 인간이라는 점에서, 즉 앞에서 천부 인권을 부여받았고 자유롭고 존엄한 그런 동등한 인격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모든 인류는 다 각자 이성과 양심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존중한다면, 인격으로서 대한다면, 칸트 관점에서는 수단으로만 보지 않고 다 모든 사람을 인격자로서 대한다면 결국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 관점에서. 그죠? 어느 누구도 배척해서는 안 되고. 그 관점에서는 박애라는 정신이 나온다.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가 바로 오늘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루는 이념이잖아요. 이것은. 그죠? 민주주의의 세 가지 이념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건 개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죠? 자유도 그렇고 평등도 그렇고 박애도 개념적으로 이것을 확정하게 정의 내릴 수도 없거니와 이거를 수치화시킬 수도 없어요. 수학적으로. 그죠? 계산적으로. 나의 자유와 너의 자유를 계산해서 비교하기도 어렵고, 또 자유라는 것의 정의를 확정하게 내릴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있느냐는 것은 증명 불가능한 하나의 공리예요. 전제인 거예요. 전제. 그래서 인권 선언인 거지, 이것이 인권을 증명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의 인권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이념적인 거야.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될 수는 없어요. 누구도 존엄하다든지 자유롭다든지 그것이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개념적으로 이것을 완벽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철학적인 이념인 거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 내용들은. 그러나 이러한 이념들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에요. 사실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있는, 비교 계산을 통해서 확정할 수도 없는 내용들이지만, 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의 선언문으로서 등장하는 이 인권선언은 철학적인 이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모든 인류가 가져야 할 철학을 얘기하는 것이고, 세계관이자 인생관을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가치관이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이념인 것이고, 그래서 자유평등 박애라는 것도 우리가 민주주의의 개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민주주의의 이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즉 민주주의의 철학인 것이에요. 이것은 민주주의는 하나의 철학이지 이것이 과학이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제 이념을 칸트는 스스로 생각하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라, 항상 일관되게 생각하라라는 이런 민주주의 원리를 이런 식으로 판단력의 규칙으로 이걸 훈련해야 된다. 이것을 판단하는 규칙으로 항상 모든 사태를 우리가 결단을 하고 책임 있게 내가 이성을 사용해서 어떤 것들을 처리해 나갈 때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할 실행 규칙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인간의 건전한 판단력이 길러지고, 그래서 정말 이념적인 이성의 능력도 개발되고, 또 이성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교 계산의 능력인 지성에 머물지 않고, 과학기술 능력에 머물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이렇게 선한 의지를 낳는 세계 시민으로서 이성의 사명을 실현할 수 있고, 참된 계몽, 성숙한
인격으로 이성 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규칙이라는 거지. 이 훈련 규칙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판단 능력을 기르는 규칙.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좋겠다는 내가 생각해서 칸트의 판단력의 세 가지 규칙, 인간의 판단력을 기르는 세 가지 규칙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오늘날 건전한 시민이 되는 하나의 또 훈련이고 규칙이에요. 원리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세계 시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리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사소하고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가장 중대한, 삶에서 가장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플라톤의 국가편에서 소크라테스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인 문제, 이런 양심의 문제는, 이성과 양심의 문제는 인간 삶에서, 공동체적 삶에서도 그렇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소중한 공기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그죠? 우리 누구도 이것을 하나의 뭐 자기 삶의 뭐 원리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드문데도 불구하고 각자 비교 계산의 능력을 개발해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뭐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정보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고 뭐 미모를 추구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영순위에 해당하는 삶의 공기와도 같은 것이 바로 이런 가장 중대한 우리 삶의 밑바닥의 원리라는 거죠. 이성과 양심이라는 것은, 또 자유평등 박애라는 이념은.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우리가 이성과 양심 바로 주제 옆에 있는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나오는 이제 돼지가 그림에 보이는데, 이것은 이제 센의 그 치히로의 우리가 센과 치히로는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 주인공. 자, 이 치히로의 그 부모죠. 부모님이 이제 가가지고 음식점 주인이 없는 곳에서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이걸 남의 음식을 먹으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치히로가 뭐 돈을 주면 된다고, 나중에 뭐 카드를 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냥 막 먹어치웠죠. 그러니까 이게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노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센과 치히로의 엄마 아빠였다는 거지, 그지? 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사실 다른 사람의 그 인격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권리를 인정한다면 남의 것을 마음대로 처분을 하고 나중에 돈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의 차가 있을 때, 이거 좋은 차가 외제차다 그래서 탐이 난다고 그냥 내가 타고 다니면서 나중에 뭐라 그러면, 내가 돈으로 그냥 내가 돈 주고 그걸 사건을 처리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는가, 그죠? 또 어떤 사람이 보면 너무나 예쁜 아름다운 뭐 어떤 물건이 있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집에 아주 아름다운 어떤 자녀가 있을 때 그 자녀를 그냥 아무렇게나 데려다가 자기 마음대로 무슨 뭐 일을 시키거나 뭐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고, 나중에 왜 우리 아들을 유괴해 가고 왜 우리 딸을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하느냐 했을 때는 내가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이런 식의 생각으로까지 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수단화하고 돈의 가치로, 상품 가치로만 판단하는, 모든 사람을 수단으로 보는 것이죠. 자기 욕심에. 그러니까 결국, 그죠? 탐욕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모든 물건과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에. 자,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의 노예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결국 이 돼지로 변한 부모의 이런 그 내용이라는 것이 이 만화에 등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화하고 비유하고 있냐면 결국은 그런 이 돼지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 이런 메커니즘 속에 포획된 인간성을 상실한 대중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날 대중이자 동료 시민들의 이 모습이 결국은 돼지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된 거라는 거죠. 자본의 그 탐욕에 눈이 어두운 노예로 변한. 자, 그래서 돼지는 그런 자본주의의 탐욕, 자본주의적인 이런 또 삶 속에서, 또 그건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경제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건 자본주의 사회건 결국은 비교 계산의 능력과 또 이런 욕심, 탐욕이 결합한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마찬가지로 이런 탐욕에 눈이 어두운, 돈의 욕심에 눈이 어두운, 자기 이익만을 계산하는 이런 인간들, 그런 군상을 돼지로서 표현했다고 봐야 되겠죠. 모든 걸 상품 가치로만 파악하고 가격으로만 생각하는. 자, 그러면 음식점은 여기서 뭘 상징하냐면 자본주의 체제 또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하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얘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무한히 상품이 공급되고 그리고 무한히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음식점에 비유하고 있다. 거기 막 맛있게 어? 차려진 음식들, 그게 결국 상품들이잖아요. 상품들. 우리에게 광고를 하는 매일매일 광고의 홍수, 정보의 홍수 중에는 우리가 광고의 홍수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죠. 오늘날 광고 시대고. 뭐 인터넷만 키면 뭐 쿠팡, 뭐 알리익스프레스, 뭐 테무 계속 광고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자, 상품을 제끼는 이런 광고들, 그죠? 소비를 부추기는. 자, 이런 사회가 이제 음식점으로 포효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쾌락을 자극하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그것이 음식점이 바로 자본주의 체제이자 공산주의 체제일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가오나시는 그럼 뭐냐, 여기서 옆에 오른쪽 그림에 보이는. 자, 가오나시는 이게 사실 얼굴이 없다는 뜻이죠. 가오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없다는 뜻은 사실 또 여기서 목소리도 없죠. 목소리도 잃었고, 그리고 이름도 없죠. 이름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뜻하죠. 얼굴, 이름, 또 목소리, 이게 다 없는 이런 존재는, 유령과도 같은 이런 어찌 보면 뭐랄까 좀비와도 같은 이런 존재는 결국 자본주의 메커니즘 속에 포획돼서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런 인간 군상들을 또 표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까 돼지로 변한 엄마 아빠가 물론 탐욕을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가오나 씨는 모든 정치성을 상실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물론 저 돼지로 변한 인간도 엄마 아빠도 말을 못하죠. 이제는 자신의 목소리도 상실한 것이고 이름도 상실했다고 봐야겠죠. 돼지로 변한 채 저렇게 동일한 돼지들의 모습으로만 다 변해 있는 엄마 아빠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돼지로 변한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름도 정체성도 상실한 것일 수밖에 없겠죠. 가오나 씨는 이제 특히 얼굴을 상실한 이런 가면을 쓰고, 그러니까 특히 얼굴이 더군다나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또한 숨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익명의 공간 속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인터넷 공간이 이제 왜 삭막한 언어 쓰레기만 놔두는 이런 비인간적인 상황으로 바뀌었는가, 지옥과 같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을 변했을까 했을 때 익명성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익명성을 또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도 그렇고, 뭐 우리가 디지털 사회 속에서도 이게 익명의 자신의 정체가 숨겨진 채 또는 자신의 정체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이런 인간 군상을 바로 익명성 속에서 자기를 숨기고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가오나 씨의 모습을 봤을 때는 모든 걸 이제 상품 가격으로 자신의 이익의 관심 속에서 이익의 도구로,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하는, 자, 이런 정체성을 상실한 이런 인간 군상들, 자, 이것이 가오나 씨의 모습일 것이다. 시장 경쟁 메커니즘과 디지털적 사고에 빠져서 모든 걸 상품 가치로서, 가격으로서, 계산적으로, 비교 계산으로서 자신의 탐욕을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은 인간답지 못한 인간으로서 이제 그려진 것이죠. 가면을 쓴 인간, 가면을 쓴 어떤 좀비와도 같고.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 뜻대로 산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경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찌 보면 이런 디지털 문화의 메커니즘에 보이지 않는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복종하고 있는 꼭두각시 노예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결국은 어떤 광고의 홍수 속에서 또는 세뇌를 당하고 또는 어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잘못된 정보 속에 세뇌를 당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생각을 당하고 살며, 또 다른 사람이 그 유도하는 광고와 또 정보, 잘못된 유도하는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당하고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스스로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을 뿐이지, 내가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내가 맛있는 음료를 사 먹고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이것이 어찌 보면 내가 유명한 연예인 누가 선전하는 그것에 말하자면 내가 유혹당해 가지고 그것에 어떤 세뇌당해서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선택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누구누구에 의해서 생각당하고 선택당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이제 가오나 씨와도 같이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한 저런 좀비와도 같고 유령과도 같은 존재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 레밍 떼와도 같은 것이고, 그죠? 저마다 그 앞에 뛰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경쟁에서 지지 않아야지 하면서 눈앞의 먹이와 이익을 쫓아
뛰어나가고 있는 이런 경쟁 사회 속에 처한 경쟁을 열심히 하고 있는 나는 결국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저 가오나 씨에 지나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는 저런 돼지에 지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레밍 때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우리 각자가 레밍 때일 수도 있고, 레밍일 수도 있고, 저 돼지일 수도 있고, 저기 보이는 가오나 씨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자, 그래서 고향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이제 하이데거는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저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서는 이제 얼굴을 상실한 인간, 또는 가면을 쓴 인간, 또 이름을 상실한 인간, 목소리를 상실한 인간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상징된 비인간적인 이 오늘날 경쟁 사회 속에서의 디지털 사회 속에서의 인간의 모습은 고향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인간성의 고향을 상실했다는 뜻이죠, 이것은. 그죠? 은유고. 물론 우리가 고향 방문을 잘 안 해야죠. 물론 그런 의미에서의 공간적인 의미에서의 고향도 물론 상실한 인간들이 대부분이지만 오늘 명절에 누가 고향을 방문합니까? 고향 또 뭐 부모 형제를 그렇게 대단하게까지만 생각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인간성의 고향, 즉 내면의 정신세계를 상실한 인간이라고도 볼 수 있고, 도덕성을 탈도덕화된 사회 속에서 도덕과 양심을, 맨 위에 인권선언을 가지고 얘기하자면 유엔의 이성과 양심을 상실한 인간. 그러니까 지적인 능력은 있는데 그거는 지성에 불과하고, 칸트가 말하는 상위 능력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는 맨 밑바닥을 차지하는 비교 계산의 개념적 사고 능력인 지성, IQ만 발달했지 판단력, 건전한 올바른 판단력을 훈련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성의 능력, 이념적인 이런 자유평등 박애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이념적인 능력, 또 철학을, 세계관과 철학을 확립하는 그런 능력, 이성적 능력은 전혀 개발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으로까지 이성의 사명이 전혀 실현되지 못한 미성숙한 그런 지적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머리만 큰 정말 뇌만 크고 머리만 큰 기형아를 기형아가 된 그런 비인격적인 모습, 그게 이제 고향을 상실한 인간으로서 얘기되고 있는 것이죠. 인간성의 고향을 상실한, 철학을 잃어버리고 도덕성을 상실하고 내면의 정신세계가 황폐화된 그런 어느 쓰레기만 내뱉고 욕설만 내뱉는, 또 비교 경쟁을 해서 이익만을 추구해 나가는 레밍떼와도 같은, 돼지와도 같은, 가오나 씨와도 같은, 모든 걸 가격으로 판단하고 모든 걸 비교 계산해서 이해관심을 가지고서 이해관계로만 대하는, 자, 이게 고향을 상실한 무한 경쟁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격조차도 가격으로 거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 보면 사랑? 그까짓 거 나 돈으로 사겠어, 이렇게 명대사라는 거잖아요. 그게, 그죠? 사랑? 그까짓 거 돈으로 사겠어. 사랑도 돈으로 사겠다. 인간도 인신매매하고, 장기도 적출해가지고 장기도 갖다, 이 사람의 그 내장,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를 뭐 위장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심장이나 우리가 이것을 팔면은 의료 산업 속에서 매우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정말 인격으로서의 산 생명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의 그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신매매범들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몰래 데려가가지고 장기를 팔아먹고, 뭐 사람을 팔아먹고 그 정말 윤락가에다가 팔아먹기도 하고, 소녀들을. 그런가 하면 장기를 적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냥 여권과 함께 여행자를 납치해가지고 이렇게 인신매매해버리고 하는. 자, 사람의 인격조차 가격으로 환산하는, 상품 가치로밖에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한다. 시장에 가서 가오나 씨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황금을 보여주면서, 돈을 보여주면서. 그죠? 자, 산업사회 속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까 이 치히로의 마음도, 센의 마음도 그 돈으로 살려고도 했죠. 그죠? 근데 센은 거절했잖아, 돈을.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돈에 환장했는데 황금에 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그걸 받아들였는데 센이자 치히로는 그걸 거절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인간의 고향을 잃지 않았던, 인간성의 고향을 끝까지 인격의 소중함을 간직하려고 했던, 그러면서도 그런 가오나 씨를 또 존중하고 박애를 가지고 대했잖아요. 그죠? 평등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그를 도와주려고 했고, 자, 인간으로서 자 존중해주고, 자, 인격조차 가격으로 대하려고 하는 이런 가오나 씨나 이런 돼지 같은 인간들과 달리 센과 치히로는 그런 존재들조차도 인격으로서 사랑하고 도우려고 했죠.
존중하려고 했죠. 자, 그래서 칸트의 뭐 성숙한 인격, 예? 우리가 이성의 사명이 선한 일을 한다라고 했던 그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고 참된 계몽이라는 것은 성숙한 인격이 되는 거라고 했는데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숙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어찌 보면 가장 나이 어린 이런 치로야말로 그런 성숙한 계몽된 모습으로 또 이성의 사명을 실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 만화에서는 칸트의 도덕 법칙을 실천한 사람으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모든 사람을 써들만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는, 인격으로서 대하는. 자, 산업사회 속에서 기계 부품으로 전락하고 삶의 진실을 은폐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이제 하이데거가 생각하는 오늘날 산업사회 속에서 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공산주의 사회 속에서의 오늘날 현대인이라는 거죠. 디지털 문명 속에서의 인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다 부품, 상품, 부품으로만 대하고 기계적으로 인간을 대한다는 거죠. 사무적으로 대하고 기계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삶의 진실은 은폐된다. 인간성의 고향은 상실되고 그래서 이 진실이라는 것, 진리라는 것을 칸트가 알레테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은폐라는 말은 레테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게 망각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레테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를 예를 들면 플라톤이 이제 그 얘기하는 그리스 신화를 예를 들면은 인간은 누구나 저 이데아 세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간성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것은 저 천상의 이데아 세계인데 그 이데아 세계는 뭐 칸트로 말하면요 이제 인격자들의 도덕적인 인격자들의 세계라고 해야 되겠지만 플라톤은 아무튼 이성을 가진 자들의 세계, 그러니까 이성적인 존재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이데아의 세계고 이성과 이데아, 이념, 그러니까 이데아라는 게 오늘날 이념, 아이디얼, 영어로는 아이디얼이라는 것, L만 하나 더 붙이면 이데아에다가 뒤에 L을 붙이면 아이디얼이 되고 그게 이상 또는 이념이라고 번역하잖아요. 이상이라고도 얘기하고 정일문이 이상을 가져라 할 때 그 이상, 이념, 이상. 근데 그 이데아라는 말을 그래서 플라톤에게서 온 말인데 그 이념이란 말이나 이상이란 말은 플라톤에서 온 말이에요. 이데아라는 말에서. 플라톤 철학에서 가장 중시하는 그 이데아는 걸고 그 이상적인 인간의 이상향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이상향에서 모든 사람의 영혼이 거기에 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인간의 영혼은. 그래서 그랬다가 이 땅으로 올 때 육체를 입게 되는데 그 육체를 입는 이 땅으로 오게 될 때 그 인간의 이성적인 영혼은 레떼강을 지나온다고 말해요. 그리스 신화 안에서는. 그 레떼강은 무슨 강이냐면 그 강을 지나오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까먹는다는 거야. 망각. 모든 걸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이제 이 육체를 입은 이 세상으로 온 사람들은 진리를 다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야. 저 이데아 세계에서의 진정한 참된,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한 걸로 치면 이제 내가 얘기한 걸로 치면 이념적이고 이상적인 그런 그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지. 망각하고 비교 계산하는 개념적인 사고에만 몰두한 채 저 이념적인 자유롭고 평등하고 박애라는 건 하나의 이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사랑도 정의도 다 이념인데 이런 이상적인 것의 의미를 상실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과학적으로는 분석하고 계산해낼 수가 없어요. 이런 자유라든지 평등이라든지 사실 평등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지 내와 너가 같을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죠?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으며 또 남자 안에서도 나와 너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이 어떻게 같으며 또 형제라 하더라도 형과 아우가 어떻게 같으며 또 쌍둥이고 일란성 쌍둥이고 같은 날 태어난 그런 형제라 하더라도 어떻게 같아 서로 싸우잖아. 우리가 볼 땐 똑같아도 그죠? 그들은 다르다고 그러잖아. 누구도 같지 않아.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동등, 합동 개념하고 그런 의미에서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여기서 평등은. 그러니까 평등은 하나의 이상적인 이념인 거예요. 우리가 인권선언에 나오는 평등이라든지 또는 뭐 우리가 민주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평등은 사실은 이념이지 개념일 수 없어요. 왜? 개념은 명확히 한정해서 파악할 수 있고 계산을 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유도 그렇고 평등도 그렇고 정의라는 말도 그렇고 사랑이라는 말도 엄격히 한정해서 정의 내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념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런 이념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정해서 명확히 정의 내릴 수 없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낼 수도 없는 것들이지만 파악할 수 없는 거지만 개념적 사고로는 그러면 그걸 무시해도 되는가? 오늘날은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철학이고 이념인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 이 이념이 인간의 정말 삶을 가장 거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무시하면서도 철학을
알게 모르게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금 오늘 뭐 정치적으로도 보면 정치 지형도 봐요. 이념적으로 완전 갈렸잖아, 지금. 그지? 동서가 나뉘었잖아. 그지? 빨강과 파랑이. 그지? 그건 이념적인 거거든, 사실은. 그건 조선시대 예를 들면 사색당파라고 해서 뭐라고 하지만 그건 또 신라시대와 삼국시대부터 내려온 이념적인 전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 조선시대로 예를 들면 기호학파하고 영남학파가 나뉘었거든요. 우리가 화폐 가치, 우리가 맨날 돈 가지고 얘기하니까 돈의 가치는 다들 생각하니까 자, 돈 가지고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이 쓰는 우리나라 돈 중에 유명한 조선시대 학자 2명이 나와. 하나는 이이가 있고 하나는 이황이 있죠. 그죠? 그 이황과 이이가 대표하는 게 바로 기호학파와 영남학파인 거야. 사색당파 할 때 가장 처음엔 둘로 나눠졌죠, 당이. 그러다가 넷으로 남북까지 나눠진 거지만 동서로 나눠진 거야, 원래. 그래서 그 동서로 나눠진 가장 기본의 당파 싸움의 배경에는 철학이 있는 거고 이념이 있는 거예요. 기호학파와 영남학파는 전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었어. 주리론과 주기론이라는 이기 이원론이잖아. 성리학은, 유학은.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철학은 이제 공자 이후에 사실 주자가 완성한 성리학인데, 성리학으로서의 유학인데, 유교 사상인데, 그 성리학의 세계관이야, 그거는. 또 가치관이고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성리학은 그걸 체계화했어. 그래서 세계관까지를 체계화했고, 인생관과 가치관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세계관으로서 보자면 이 세계를 원리가 2가지의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이라는 원리와 기라는 원리. 근데 어떤 걸 더 중요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기론과 주리론으로 나눠졌는데, 이황과 같은 영남학파, 오늘날 경상도 세력은 이를 중요시했고, 이성을. 그 호남학파, 기호학파, 저 전라도 사람들은 기를 중요시한 거예요. 기. 그러니까 사실은 기는 매우 어찌 보면 이보다는 좀 더 어떤 말까 인간의 물리적인 물질적인 측면하고 좀 더 가까울 수가 있어. 그지? 이는 좀 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요소하고 가깝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명분을 중요시했고 실리를 중요시했다, 뭐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남학파는 명분이 중요시한다면, 도리와 명분이 더 중요하다면, 기호학파 전라도적인 사고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저쪽이 너무 약삭빠르고 이기적이고 약삭빠른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거지. 이 주리론과 주기론으로 나눠지는 이 철학의 배경으로부터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자, 이렇게 우리가 철학을 무시하고 살 수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살지, 사실. 그지? 이런 이념적인 것 속에 지배당하고 살면서도 자기들도 모르게 지배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런 세계관에. 자, 아무튼 그거는 우리가 사실 또 따지고 보면 몇천 년이 된 이 대립인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잖아. 오늘날 이 동서의 대립이라는 것이, 또 이념의 대립이라는 것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이라는 것도 그렇고, 이게 바뀌지 않잖아. 이게 몇백 년 된 거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도. 그러나 주리론과 주기론 뭐 이걸로 하면 이제 500년 전, 700년 전, 800년 전, 조선시대부터. 근데 그걸 더 소급하면 우리가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대결, 거기부터 오는 거예요. 더 나가면 뭐 물론 글쎄 더 5,000년 역사를 다 소급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대립구도가. 근데 아무튼 자, 뭐 얘기가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고향을 상실하고 인격을 상실하고 부품과 기계적인 이런 경쟁으로 치달아가는 이런 은폐된 삶. 그래서 레떼강을 지나면서 인간은 이게 다 잃어버렸다는 이제 그리스의 신화가 있는데, 플라톤의. 그래서 이 레떼의 부정이 바로 알레테이아예요. 아라는 게 부정의 접두사거든요, A가. 그래서 알레테이아라는 말에서 진리란 말을 하이데거는 진리라는 것을 알레테이아라고 얘기하게 된 배경에는 이 플라톤이 얘기한 그리스 신화를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떼, 망각, 은폐, 이런 용어가 이제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알레테이아가 진리라는 걸 설명하려다가 레떼는 망각이고, 망각의 부정이 곧 비은폐고, 드러내는 것이다. 그죠? 숨겨진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진리는. 그래서 망각으로부터 회복하는 것이고, 그래서 플라톤의 진리로는 회상설이라고도 해요. 상기설이라고도 하고, 상기해낸다는 거죠, 잊어버린 거를. 근데 하이데거의 진리관은 비은폐다. 단지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이런 회상이나 기억해내는 것에 끝이는 게 아니라 삶의 진실이 가려졌던 것이, 숨겨졌던 것이 드러나는 데 있다라고까지 하이데거는 존재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에요. 실존 철학자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게 알레테이아가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 플러스 레떼에서 레떼라는 말에서 이게 잘 안 써요. 레떼 이죠, 이것도 이. 예.
이거 왜 잘 안 써져, 그죠? 그래서 이게 알레테이아라는 말이 왔다는 거죠. 알레테이아, 알레테이아, 그죠? 예, 이인데 이건 A고.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진리라는 말이라는 거죠, 알레테이아가. 그리고 하이데거는 이제 진정한 인간이 오늘날 인간성을 상실한 인간을 이제 다스만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독일에서는 이제 그 앞에 정관사가 다 붙고 그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명사라는 것은. 그래서 남성의 명사는 대어가 붙고 여성의 명사는 디가 붙고 중성의 명사는 다스가 붙는데, 다스만이라는 것은 원래 만은 이제 우리가 영어의 맨에 해당하기 때문에 남성 명사였거든요. 대어만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원래. 대어가 남성 명사에 붙이는 더 정관사이기 때문에. 근데 대어만이라고 안 하고 다스만은 이제 다스는 중성이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중성적인 인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속물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거야, 속물이라고. 속물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스만이라고 이제 표현했다는 거야, 이 다스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영어의 man이라는 말도 이게 남자를 뜻하잖아요. 그런 또 인간을 지칭하기도 한다고 그랬죠. 예, 마누라는, 이 마누라는 산스크리트어에서 왔다고 그랬죠. 정신을 뜻하는. 근데 이 정신성을 상실한, 그 정신성을 으로 상징되는 인간은 남성성을 가진 것이었는데, 원래는. 과거에는 남존여비 사상도 있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무튼 남성으로서의 man이라는 개념으로서의 인간이 정신성을 상실하는 것이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이제 독일에서는 대어만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대어만, 이렇게. DER, 대어만. 이게 남성으로서의 이게 만의 원래 이 표현이 맞는데, 정관사 대어가 붙어야 되는데, 이걸 다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속물로 변한 인간을 말한다, 속물로. 하나의 상품으로 또는 부품으로 전락한 인간. 하나의 상품으로 전락하고, 가격 가치로서밖에 얘기되지 않는 속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또 서로 이런 가격 가치로만, 수단으로만 대하는 인간들. 또 본인도 그래서 가격으로 전락하고, 이런 이 가오나 씨가 돈을 주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변한. 그래서 돈에는 다 절하고 돈을 받기 위해서 다 줄 서고, 자, 이런 인간들, 그지? 그래서 무슨 나라에서 무슨 돈을 준다 그러면 그 표를 찍고 막, 그지? 이런 속물들. 자, 이런 게 이제 오늘날 다스만이라고 말해지는 거지, 다스만. 원래 대어만, 정체성을 상실한 인간. 그러니까 가오나 씨 같은 인간들, 또는 돼지로 변한 저런 센의 부모와 같은 인간들. 이것들을 이제 하이데거는 다스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스만. 원래 고유한 정신성을 가진 이 남성 명사였던 것이 만이란. 그러니까 만이란 말에서 n이 탈락하면서 맨이 왔다고 발수했어요. 만이라는 이 독일 말에서. 남자이자 인간을 뜻하는 이 만에서 맨이 온 건데, n 두 개였던 것이 이제 하나가 탈락했고, 원래 대어만이었던 것이 대어가 탈락하고 다스로 변했다고도 볼 수 있다는 거지. 오늘날의 인간은, 속물로 변한 인간들은. 자, 그것을 대중, 속물적인 대중이라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을. 이런 다스만을.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대중, 산업사회에서, 또 디지털 사회 속에서의 이런 시민들의 모습은 이런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이데거가 볼 때. 왜냐면 삶의 진실을 잃어버리고, 다 이 상품과 가격으로, 부품으로 전락한 채 모든 걸 기계 부품으로, 이런 기계적으로 인간을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만 대하고, 또 자기도 그래서 남들에 의해서 그렇게 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남들에 의해서 가격 가치로 평가되고 살고, 상품 가치로 평가되고 살고, 연봉 얼마짜리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이런 것을 하이데거는 고향을 상실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죠? 인격을 상실한 인간이고, 칸트식으로 말하면 개몽되지 못한 인간이고, 이성의 사명을 망각한 인간이고, 이성과 양심을 저버린 인간이고, 탈도덕화된 사회 속의 인간이고, 겉만 번지르르한 비참 속에 살아가는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것이 오늘날의 이런 전체주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나치즘, 파치즘, 자, 이런 걸 호크하이머는 이제 비판했는데,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 자본주의만 비판한 게 아니라, 오늘날 그 비판이론이라는 학파라고도 할 수 있고, 철학의 유파는 그러니까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했지만, 고향을 상실했다, 기계 부품으로 전락했다, 삶의 진실을 은폐하고 살아간다, 망각하고 살아간다. 그래서 속물이고, 그래서 대중들은 하나의 이런
무성격하고 비인격적인 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의 상품, 부품에 지나지 않고. 이제 그렇게 비판했다면은 비판 이론가들은 인간은 도구적인 이성으로 전락했다. 인간의 이성은. 그러니까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지 못하고 그 자체로서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 아니라 다른 목적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거죠. 즉 내 욕심의 도구에 지나지 않고 내 돈과 이익과 내 정보를 추구해 나가는 그 정보를 파악하는 그런 개념적 사고의 도구로 전락한 이성이 바로 도구적인 이성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상위의 능력 중에는 지성만 있는 게 아니고, 지성은 맨 밑바탕이라고 그랬고, 이런 비교 계산의 과학 기술적인 디지털적 사고는 그 위에 이제 판단력이 있고, 그리고 진짜 좁은 의미에서 이제 또 이성이 더 높은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이념의 능력이고 철학적인 능력이라면, 이 지성은 개념의 능력이고 또 수학적인 계산의 능력인데, 이거는 과학 기술적인 디지털적 사고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사고가 판단력과 이성의 능력을 기른다면 우리가 아날로그적 사고를 개발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날 디지털적 사고를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지성 능력, 이건 다른 말로 이제 IQ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IQ만은 발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건전한 판단력과 이성 능력, 철학적인 이념적 사고의 능력, 이거는 상실된다는 거지. 건전한 판단력도 이성도 개발되지 못한다. 근데 판단력을 기르는 능력, 하나의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런 것을 기르면서 이성 능력에까지, 이성의 사명을 실현해 나가는 데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판단력을 기르는 것이라는 거죠. 그 이성과 지성 사이에 이걸 매개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판단력을 기름을 통해서 이 상위의 능력인 이성 능력까지도 개발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열어놓는 게 칸트인데, 이런 규칙을 통해서 자유평등 파괴를 실현하고, 자, 아무튼 그런데 이런 걸 상실한 것이 바로 인간성의 고향을 상실한 비인격적인 사회 속의 삶이라는 거고, 이걸 하이데거는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비판 이론가들은 홀크하이머, 하버마스 같은 사람이 비판 이론 철학을 한 사람인데, 이런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의 1차원적 인간이라고까지 이제 비판한 것은 마르쿠제라는 또 비판 이론가예요. 마르쿠제, 하버마스, 홀크하이머. 하버마스는 이제 인간의 인식과 관심이란 책에서 인간의 관심을 기술적인 관심하고 이제 해방적 관심으로 이제 구별하는데, 이 해방적인 관심이라는 게 바로 어떻게 보면 도덕적인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해방적인 관심이게. 이게 글씨를 잘 안 써지네, 그죠? 자, 그러니까 해방적인 관심하고 기술적인 관심으로 하버마스는 나눴는데, 이제 이 기술적 관심에 해당하는 게 도구적인 이성의 발달을 얘기하는 것이고, 칸트가 말한 인격성이나 도덕성이나 양심의 문제는 해방적 관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기술적 관심이 아니라. 이것이 도구적 이성이 이제 기술적 관심하고 연결된다면, 칸트가 말하는 이런 양심의 문제나 인격의 문제는 이게 해방적 관심하고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으로 전락한 이성이 도구적 이성이라면, 이 도구적 이성은 기술적 관심, 그리고 진정한 칸트가 말한 이성의 사명을 실현한 이성이 선한 의지를 낳는 도덕적인 이성이라면 이것은 해방적 관심, 이거하고 연결시킬 수 있겠다. 하버마스의 예를 들면. 그런데 이제 이거를 마르쿠제 같은 사람은 이제 1차원적 인간이라고 본 거죠. 인간은 원래는 3차원적인 인간이거나 다차원적인 인간일 수 있겠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가 아주 인간의 저급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감각적인 능력, 그 다음에 상상력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우리가 상위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보통 이성 또는 지성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이성이라는 것을 다시 칸트는 셋으로 또 나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지성, 판단력, 이성으로. 이것도 3단계로 볼 수 있지만 이것도 3단계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위 능력이라고 하는 이성도. 근데 이 오늘날 그 도구적 이성의 발달이라는 것은 이 이성이 전면적으로 지성으로 전락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상위의 판단력이나 이성의 능력이 개발되지 못하고, 어떤 이념적인 사고를 못하고, 그냥 개념적인 계산과 추론만 하고 살아가는 거지. 또 계산 능력, 수학적인 계산하고 개념적인 수학적인 비교 능력하고 계산적인 또 개념적인 추론 능력밖에는 발달시키지 못한 것이 이제 이런 게 IQ의 능력, IQ를 개발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는 능력이고, 이것이 과학기술적인 인간의 인식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도구적 이성의 발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의 이성 능력 같은 경우는, 판단력은 욕심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것은 양심의 능력하고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상위의 능력은. 왜냐하면
거시적으로 세계관을 보고 가치관을 판단하고 우리가 인생관을 논하는 그런 이념적 추구를 할 수 있는 게 이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비교 계산만 하는 이런 낮은 의미에서의 이성은 얼마든지 욕심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는 거지, 이게. 그게 욕심의 도구로 변한 이성은 이제 그 낮은 지성화된 이성, 욕심의 도구가 된 이런 이성을 이제 말하자면 도구적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기술적 관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해방적 관심을 상실하고 도덕적인 이성이 되지 못하고, 칸트가 말한 이성의 사명을 실하지 못한 이성을 말하죠. 아유, 자꾸 이러네.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어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그 모든 것 안에 이런 사람들은 이런 기술적 관심과 도덕적 이성으로 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즉 이 자연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조차도 인간의 사회 속의 인간과 자연 모두를 어떤 방식으로 도구적 이성으로 대한다는 것은, 이런 도구적 이성이 지배한다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인간조차도 사물적인 대상으로, 또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이 어떤 기술 자격증이 있는가, 또 우리가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인가, 그 사람의 그 가치가 얼마인가를 가격을 매기려고 한다는 거죠. 획일적으로. 그 획일적으로 가격으로 가치를 매기고,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그 사람의 기술 자격증을, 기술이 뭔가, 그 사람은 어떤 유능한 면이 있는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하나의 대상적으로 주체로서 인정하는 것보다는 사물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죠. 도구적 관심, 기술적 관심으로, 도구적 이성에 의해서. 이게 인간조차도, 자연의 대상들뿐만 아니라 동물들뿐만 아니라 식물들뿐만 아니라 인간조차도 이렇게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사물처럼 가격을 매기고 어떤 기능을 가진 하나의 부품처럼 대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모든 걸 이런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의 전체주의 사회라는 거지, 이런 게. 그래서 이런 관심과 이런 도구적 이성이 모든 걸 지배하기 때문에, 이런 인간도 자연도 사회도 모든 걸 이런 식으로 대하면서 지배하기 때문에, 이 관심에 의해서 이게 전체주의 사회라는 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사회든 나치즘을, 독일의 나치즘이든 러시아의 공산주의든 아니면 이탈리아의 파시즘이든 또 오늘날 미국의 자본주의도 어찌 보면 이런 관점에서 만일 대한다고 볼 수 있다면 결국 자본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로 비인간화된 사회로 전락할 수 있다. 그것을 그려주고 있는 게 생과 치료 행방불명에서 비인간화된 이런 돼지로 변한, 비인간화된 이건 아니고, 자, 이런 아버지와 어머니와 그다음에 이런 가오나 씨를 통해서 비인간화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센을 제외하로 한, 그지? 모든 사람들을. 그래서 인간성의 회복을 여기서 한번 모색해 보고 있는 그 만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이런 전체주의 사회 속에서.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계몽의 두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시대적인 의미의 계몽과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아까 말한 이제 그 칸트가 말한 참된 계몽이 비판적인 계몽인 것이죠, 그죠? 미성숙에서 해방한, 즉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 소소 자유와 책임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인격이 되는 그런, 이게 이제 해방이란 말이 여기서 나와서 아까 해방적 관심을 얘기했다고 그랬죠, 하버마스가. 그 기술적 관심과 대비되는 해방적 관심. 그 해방적 관심이라는 말이 이제 칸트의 이런 미성숙에서의 해방이라는 이 표현에서 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 이론가들, 도적 이성을 비판했던 비판 이론가들이나 고양 상실을 비판했던 이 실존 철학자 하이데거나 다 칸트의 영향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 철학자 칸트가 모든 뭐 경험론과 이성론을 종합했다 이런 말도 하지만, 사실 칸트 이후의 모든 철학은 칸트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오늘날 현대 철학은 다 칸트에서 나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실존 철학자도 비판 이론가도 다 칸트 철학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비판 이론가들은 칸트의 이런 미성숙에서 해방이라는 이 해방이라는 개념에 주목했어요. 그래서 해방적 관심을 통해서 도구적 이성이 지배하는 이 전체주의 사회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 게 비판 이론이고, 이 해방적 관심을 밑에 깔고, 그 다음에 이제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칸트가 강조했던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이 개념에 주목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다 성숙한 인격이 되는 점에서는 다 이 공통적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 중에서 이제 미성숙에서 해방이라는 이 해방이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면 비판 이론가들이고,
그 해방이라는 것이 결국 성숙한 삶으로 가는 방식인데 그것은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자유의 개념 또 책임의 능력 이것에 주목을 한 것은 어찌 보면 그 뭐예요? 실존 철학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유에 초점을 맞추느냐 아니면은 해방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비판 이론가와 그 다음에 실존 철학자가 이제 나눠진다는 거지. 이게 다 칸트의 영향 아래 있다. 칸트의 영향을 받고 태어난 철학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계몽의 두 가지 의미도 이렇게 구별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지적 능력, IQ만을 발달시키는 것이 곧 지식정보 사회가 되는 것이 과학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계몽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적인 계몽과 달리 칸트는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계몽을 얘기하고 있다. 참된 계몽은 미성숙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런데 이성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인 의미에서의 이성, 도덕적인 의미에서의 이성.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한 거라면 디지털적인 사고를 하는 이성, 아날로그적 사고를 하는 이성이 있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말한 이 비판 이론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과 또 기술적 관심과 또 도덕적 이성, 해방적 관심. 이제 이건 하버마스 용어죠. 이 관심이란 개념은.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을 썼어요. 하버마스가. 인식과 관심이란 이런 책을 썼고 그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에서 두 가지의 관심을 얘기하는데 기술적 관심과 해방적 관심을 얘기했거든요. 하버마스가. 자, 그래서 도구적 이성과 이제 도덕적 이성, 이렇게 도구적 이성이라는 개념은 호크하이머라는 비판 이론가의 그 창시자죠. 비판 이론을 창시한 철학자고 이 호크하이머가 쓴 말이에요. 그래서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이 관심이라는 표현은 하버마스가 쓴 것이고요. 기술적 해방적 관심. 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데 이걸 내가 여러분 이런 철학자들의 용어들을 이제 썼지만 칸트가 미성숙에서 해방이라는 참된 계몽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고 부품이라는 개념으로서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는 하이데거라는 사람은 이제 부품이라는 개념을 철학 용어로 쓰고 또는 비은폐, 은폐, 비은폐 이런 말들 철학 용어로 쓰잖아요. 이건 거짓이고 비은폐는 진실이고 은폐는 거짓이고 이런 개념을 쓰잖아요. 하이데거가 이런 말들을 만들어 쓰고 그 다음에 도구적 이성 이런 말을 만들어서 호르카이머 같은 비판 이론을 창시한 사람은 비판하고 만들어서 이 개념을 가지고 또 하버마스는 기술적 관심, 해방적 관심 이런 말을 사용해 가지고 오늘날의 사회를 분석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저도 하나의 철학을 하는 사람이니까 철학자로서 해가달과 해품달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어요, 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구적 이성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는 해가달이라고 표현하고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이성 또는 칸트식으로 하면 성숙한 인격이 되는 참된 계몽을 이룬 성숙한 그런 자유를 책임있게 사용하는 인격, 이런 인격자로서의 그 인간의 모습을 인간성의 고향을 회복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나는 해품달이라는 용어로서 나는 얘기해요. 그래서 해품달이라는 건 뭐냐면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죠. 그 해를 품은 달은 뭐냐면 보름달이야, 보름달,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태양계에는 우리가 오직 태양만이 스스로 빛과 열을 발하죠. 빛과 열을 스스로 발하고 있는 것은 오직 해뿐이야. 나머지 지구든 달이든 목성, 해왕, 뭐든 수성, 금성 다 이렇게 다른 별들은 이 해의 모습인데, 달의 모습인데 이것은 해의 빛을 반사하고 있는 모습이지 이게 지금. 해의 빛을 품어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게 해품달이라는 거야. 보름달이 해품달이고 계기 일식을 이룬 것이 해가달인 거야. 해가달. 해를 가린달이라는 뜻이에요. 해가달은. 요번에 해가달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야. 계기 일식이. 이클립스라는 말을 쓰죠.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 해가달이라는 영화를 쓰게 된 하나의 힌트는 어디서 얻었냐면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책의 제목에서 따왔는데 이성의 일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거지, 직역하면. 근데 이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호르크하이머야, 또. 그치? 그러니까 호르크하이머가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오늘날 사회는 전부 전체주의 사회가 되면서 공산사회든 나치 파시즘, 심지어 자본주의 사회든 전부 도구적 이성이 지배한다. 모든 걸 사물적인 대상으로 대하고 기술적인 기능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상품 같은 가격 가치를 매겨가지고 획일화해서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것이 도구적 이성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기술적 관심을 가지고 하버마식으로 말하면. 근데 이런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이런 도구적 이성의 모습을
이성의 일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고. 그래서 어떤 책에서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이제 글을 쓰기도 했거든요.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책도 썼지만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말도 썼는데 이게 하나의 비유고 상징이지.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 이성이 도구가 됐다는 것은 칸트식으로 말하면 이성의 사명을 망각하고 퇴락한 이성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욕심의 도구로 전락한 이성인데 다른 목적의 수단이 아니라 스스로 선한 의지를 낳는 이성이어야 되는데 다른 욕심의 수단으로 전락한 이성, 이익 계산의 수단으로 전락한 이성이 바로 도구적 이성인데 오늘날 정보 사회 속에서 또 디지털 사회 속에서 모든 경쟁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이성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도구적 이성인데 양심적 이성이 아니라 도구적 이성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도구적 이성을 비판하면서 이거는 이성의 일식의 모습이다. 해를 가린 모습이다. 이성이 해를 가린 모습이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비유를 이제 따온 것인데 이성은 그렇다면 달의 모습, 달을 뜻하는 것이고 그러면 양심이 무엇을 뜻하냐? 해를 뜻한다. 태양을 뜻하는 것이다. 그지? 그렇다면 해가 달은 뭐냐? 해를 가린 달. 즉 양심을 저버린 이성이 해를 가린 달이다. 해를 저버린 이성이 해가 달 아니에요? 그 해가 달이 바로 이클립스 오브 리즌인 거야. 일식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해를 달이 가리면 일식이 일어나잖아. 그지? 해를 잠식해버린 거죠. 이 달이. 그런데 이 달이 해를 잠식하면 해를 품고 빛을 발하면 보름달이지만 해를 잠식하고 해를 가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해만 빛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해만 상실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뭐예요? 본인 자신, 달조차도 자신의 빛을 잃어버려서 새까맣게 변하잖아. 이게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해를 가리면 달이 햇빛만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일식, 해만 상실되고 잠식되는 게 아니라 이성 자신인 달도 빛을 상실하고 이렇게 검게 변하죠. 암흑천지로 변하죠. 그러니까 흑심을 품은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양심을 품은 즉 해를 품은 달은 양심을 품은 이성이고 이건 흑심을 품은 거잖아요. 이건 욕심을 자신의 탐욕에 의해서 욕심의 도구가 된 이성이고 욕심의 도구로서 욕심을 품은 이성은 시꺼멓게 변한 거지. 흑심에 의해서. 그죠? 응? 양심을 저버린 이성. 즉 욕심을 품은 이성. 이거는 해를 가린 달이다. 그래서 나는 해를 가린 달이라는 거야. 양심 저버린 이성. 이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도구적 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구적 이성은 해가 달이라는 거거든. 이클립스 오브 리즌이라는 거거든. 그건 내 용어로 말하면 이건 해가 달이라는 거야. 해를 가린 달. 그래서 여기 내가 만든 철학 용어입니다. 해가 달. 이거는 해품달도 내가 만든 철학 용어예요.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에서 따왔지만 아무튼 해품달과 해가 달을 통해서 비유를 한 거예요. 나는 양심적인 이성과 즉 해가 이제 양심을 상징하고 달이 이제 이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저버린 이성은 해를 가린 달, 양심적인 이성은 해를 품은 달,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아이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네, 자 이렇게 되는 거다, 네, 여러분. 자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제 예를 몇 가지 들면은 7번 방의 선물하고 하얀 거탑의 예를 들고 있어요, 책에. 이거 설명했고 이성의 일식, 이게 곧 해가 달이라는 거 설명했고, 양심을 저버린 이성이라는 거, 양심을 가린 이성, 다른 이성이고. 자, 양심을 가린 이성이 해가 달이라고 그랬죠. 아이고 자꾸 이러네. 양심을 가린 이성, 해가 달. 자, 하여튼 자 하얀 거탑하고 7번 방 선물을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책에서 하얀 거탑에 보면 여기 이 장준혁 의사가 있죠. 외과 의사 전문이고 심장외과 의사 전문인데 비양심적인 어떤 출세지향적인 욕망의 화신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욕망의 화신. 그러니까 흑심을 품은 이 이클립스 오브 리즌의 하나의 전형인 거지. 그러니까 이성이 이제 하나의 달이라면 이성이 달이 결국 해를 잠식해 먹은 것. 즉 해를 저버렸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양심을. 이성이. 해가 달이. 그러니까 양심을 저버린 이성. 여기서 해를 가린 이제 해가 이제 일식으로 표현한 거죠. 해를 가린 게. 자, 그래서 양심을 저버린, 그래서 흑심을 품은 이성이잖아요. 욕망의 화신이 된, 욕망의 도구가 된 이성. 그래서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이성, 도구적 이성. 이게 이제 그것의 대표적인 게 하얀 거탑의 장준혁. 장준혁은 도구적 이성의 화신이자 이클립스 오브 리즌, 이성의 일식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여기 옆에 이성균이는 사실은 도덕적인 이성을 대표하는 인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피노키오에 나오는 귀뚜라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성균인데 현실 사회에서는 이상하게도
자살로 끝났죠. 참 안타깝게 선한 사람으로서 보였는데 어찌된 게 한 번의 실수로 술집 여자를 잘못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인간들에 의해서 협박을 당하다 결국 자살로 끝나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이성의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이성균이가 그 친구이자 동료인데 같은 외과 의사하고 같은 말하자면 동기 동창이거든요. 의대를 같이 나온.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도 이 장준혁이도 같이 뭐 의료 봉사도 하고 양심적인 이런 삶을 살았어요. 자기도 선서하고 그죠?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고 정말 사람의 생명을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존엄한 인간의 자유로운 이런 인간의 생명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박의 정신으로 봉사도 했던 사람이야, 둘 다. 그런데 이성균이는 끝까지 도덕적 이성을 지켰지만 이 출세지향적인 이 욕망에 눈이 어두워진 흑심을 품은 저기 장준혁이는 김병민이 연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김병민이 연기한 이 장준혁이는 양심을 저버린 도구적 이성, 해가 달로 전락한 것이죠. 이클립스 오브 리즌으로 전락한 것이죠. 이성의 일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전락한 것이죠. 그래서 이 하얀 거탑에서 의료사고가 나자 자기를 변호하고 결국 1심에서는 승소를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아 1심에서 승소해가지고, 물론 2심, 3심에서 이제 패소하지만은 다시. 그러나 아무튼 이런 자기를 변호했다는 게 사실은 거짓이었지. 양심을 가리는. 우리가 하이데거식으로 말하면은 이것은 진실을 은폐하는, 그리고 정말 이데아적인 진리를 망각한 삶을 살았다고 봐야죠. 그죠? 비진리의 삶을 산 것이죠. 은폐하는. 비은폐가 진리라면, 그죠? 진실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진실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은폐하는 삶을 살았죠. 자, 이것이 이제 비도덕적인 해를 가린 달, 양심을 가린 달, 거짓된 삶, 진실을 가린 삶, 그것이 자기 변호였어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또 의료 과실을 숨겼지만 그것은 하나의 은폐시킨 것이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린 행위고, 그러나 그것은 양심을 저버린 행위고 해를 가린 달의 이성의 모습인 것이죠. 매우 똑똑한 최고의 의사거든요. 최고의 기술자이자 의사, 과학자였기 때문에 지성 능력은 뛰어난 거지.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내려고 했지만, 그래서 무죄 선고까지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학이나 법학에서는 법의학적으로는 이게 진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이 1심에서는 적어도 무죄가, 그러나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비진리라는 거지. 하이데거식 말하면 은폐된 삶이라는 거지. 이것은 진실을 은폐한, 존재론적으로는 비진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비본래적인 실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죠? 장준혁은 거짓된 비본래적 실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야. 환자의 가족들과 진실된 대화를 나눴겠어요. 그 환자의 아픔을 이해했겠어요. 가족들의 아픔을. 진실된 대화와 그들의 진실한 관심을 보였겠어요. 환자들에게. 환자의 죽음에 진실한 관심을 가졌겠어요. 자기 변호에 급급했지. 그분 위선이지. 자신의 진실을 은폐하는 위선이지. 그 삶의 진실을 은폐하는. 자, 그래서 그런가 하면 장준혁이 이런 이클립스 오브 리즌, 이성의 일식의 모습, 해가 달의 모습, 도구적 이성의 화신으로 보여진다면 용구는 어땠어요? 용구는 일자 무식이죠. 학벌도 없고, 장준혁은 최고 대학을 나왔고, 자, 그런 사람이지만, 자, 그 박사급의 사람이지만, 자, 용구는 일자 무식인 인간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진실됐지. 양심적으로 살았지. 도덕적으로 살았지. 그래서 사실 누명을 쓴 거죠. 유괴범이라는, 또는 어떤 그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썼지, 그거는 거짓이지,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거짓이지, 그게, 누명이. 그래서 사형을 받았잖아요. 유죄를 판결을 받고. 근데 유죄를 판결을 받고 사형을 당한, 이것은 사실은 진실을 바탕으로 한 게 아니지. 이건 잘못된 것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는 것인데, 비은폐인데, 은폐된 것이 드러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 삶에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은폐되고 만다는 거지. 그죠? 진실은 은폐되고, 거짓만이 진실을 행사한다는 거지. 법의학적으로, 이게 이제, 법학적으로 판결을 받았잖아, 사형 선고를. 그럼 이게 진실이 돼야 되는데, 사형이, 유죄는 거짓이잖아, 이게. 무죄가 진실이잖아, 원래, 용구는. 그리고 이 사람은 사실은 무죄는 거짓이지, 사실. 유죄가 진실이잖아. 근데 법의학적으로는 이게 거짓이 진실 행사를 하고, 유죄가 이게 거짓인데 이게 진실 행사를 하고 있는 거지. 무죄와 유죄가 다 뒤바뀌었잖아, 사실은. 그죠? 자, 이런 거를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떤 것에 근거가 있느냐는 거야. 칸트가 볼 때 이거는 과학적인 수사와
과학 수사와 또 과학적인 사회과학적인 법학적 판결에 근거하고 있죠. 이건 또 의학적인 자기 변호와 의학, 법학, 또 경찰, 행정학, 뭐 경찰 수사학, 자 뭐 이런 모든 과학에 근거하여서 이 거짓이 이루어졌죠. 지금 유죄와 무죄 다 거짓이잖아 이거. 진실을 숨겼잖아. 은폐시켰잖아 다. 과학이 의학적으로 의사가 최고의 의사인 장준혁이 자신의 의료 사고를 숨겼고 합리화시켜 버렸고 거짓을 법학적으로 판사가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판결을 내렸고 무죄인 사람을 사형시켰고 유죄인 사람은 무죄로 판결해 버렸고 수사도 잘못해가지고 용구를 갖다 용의자이자 피의자로 해가지고 결국은 범인으로 몰아가지고 결국 판결에 이르기까지 검찰에 기소하고 뭐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경찰의 또 과학적인 수사에서의 잘못을 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응? 응.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과학이 그래서 진리의 섬이다라는 비유를 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봐요. 법학적인 것도 진리고 의학적인 것도 진리고 뭐 경찰의 수사하는 수사의 관점에서도 진리잖아. 이걸 진리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용구를 유죄라고 몰아가지고 피의자로 검찰에다가 이송했고 자 그리고 법학적으로는 이 판결을 이렇게 내렸잖아. 이거면 이게 진리라는 얘기 아니야 이게 다. 법학적으로 이걸 진리라고 판결을 내린 거 아니야? 수사를 해가지고 이걸 용의자로 몰아간 것도 이것도 아니 이것도 이걸 진리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을 유죄라고 생각해가지고 검찰에 기소한 거 아니야? 재판에 회부한 거 아니야? 수사한 경찰관도.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과학적인 거 아니야? 수사는 과학 수사 아니야? 법학은 그럼 뭐 과학이 아니고 사회과학 아니야? 법학은? 의학은 뭐 자연과학 아니야? 과학이지. 그 과학이지. 과학은 진리지. 그런데 칸트가 뭐래? 진리의 섬이래잖아 이거. 얘네들은 의학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얘는 법학이라는 세계 안에 갇혀 있고, 얘네들은 수사, 경찰 수사학, 행정 뭐 이런 것에 그 섬에 갇혀 있지만 그 안에서 진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보면 이게 사실 진정한 사태를 드러내지 못하잖아. 그래서 칸트 뭐라 그래요? 그 사태 자체, 이 여기서 진실이라는 거 하는 게 바로 사태 자체죠. 사물 자체죠. 이 진실은 과학이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 이게 칸트 인식론의 결론이야. 과학은 진리의 섬이며 과학은 진리다. 그러나 과학은 진리의 섬일 뿐이고 그 진리의 섬에서는 사물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밝힐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학이 다루는 것은 이렇게. 이게 바다면. 이게 과학의, 이게 섬이잖아, 이게. 이 과학은 이런 진리의 섬이라는 거야. 근데 과학이 모르는 건 뭐야? 이 밑부리에 숨겨져 있는. 또 저 해저 지면에 저 마그마가 있고 여기 지구에 핵이 있잖아. 마그마가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하늘, 송층권. 저 하늘의 별. 수많은 별들의 운행에 원래에 대해서 과학이 제대로 알아? 안드로메다 이후에 저 과학이 별들을 다 세벌써? 셀 수 있었어? 자, 이 바다 밑에 저 숨겨진 해저의 마그마의 그 위치와 그 크기와 그 뭐 질량과 뭐 그것의 위력을 알아? 쓰나미를 일으키는 이 기류와 해저와 이 바다의 성층권과 이런 것들이 합세해서 쓰나미를 일으키는 이 원리를 알아? 이걸 예측할 수 있어? 이걸 예방할 수 있어? 과학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사물 자체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거야, 칸트가. 그래서 예지세계라고도 하고 사물 자체라고도 하는 이 세계를 과학은 알 수 없다고 칸트는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과학은 진리의 섬에 불과하다는 거는. 예지세계를 알 수 없다. 과학은 사물 자체를 알 수 없다. 예지세계 알 수 없다. 이 예지세계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양심을 통해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순수, 실천, 이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론적인 이성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IQ가 발달한 낮은 차원의 지성으로 전락한 이런 도구적 이성의 차원으로 욕심의 흑심의 도구가 되는 이 욕심의 도구가 돼버리는 이런 낮은 차원의 지성에 불과한 이런 이성의 관점에서 즉 이론적인 이성의 관점에서는 이 자체의 세계에 접근 불가능하다. 도덕적 양심에 의해서 자신의 사명, 이성의 사명을 실현한 그런 순수 실천 이성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게 칸트의 결론인 거고 그래서 도덕 철학이 더 중요시 된 거예요. 칸트에서는.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쓰고 그다음에 실천 이성을 비판을 썼잖아요. 그리고 나서 판단적 비판을 썼잖아. 그래서 실천 이성의 우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론 이성보다 이 순수 이성에서는 주로 이론 이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순수 이성 비판에서는 근데 이런 이론 이성보다 순수 실천 이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중에 도덕 철학에서 말하는 실천 이성의 우위인 거예요. 순수 실천 이성이라고 말하지 물론. 자, 아무튼 자, 이래서 이제 칸트 철학은 그 정도로 하고 선의지를 낳는 것이 바로 이성의 사명인데 그것이 순수 실천이라는 거야. 그지? 선의지를 낳은 이성이.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얘기로 하면 내 용어로 하면 해품달이 되는 것을 말해. 해를 품은 달을 말해. 이 선의지를 낳은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는 것은 선의지를 낳는 것인데 선의지를 낳은 이성은 바로 해를 품은 달인 거지. 양심을 품은 이성이잖아. 선의지를 낳았다는 것은 양심을 품은 이성, 양심적인 이성. 이걸 말해 이거. 이게 칸트가 말하는 이성의 사명인 거야. 이성이 달이라면 달의 사명은 보름달에 있다는 뜻이야. 달의 사명은 보름달이야. 해를 품어서 빛을 발해야 된다. 해를 가려서는 안 된다. 즉 욕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이성이 욕심의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욕심을 잉태해서는 안 되고 양심을 잉태해서 나아라는 거야. 양심. 선의지를 낳으라는 것은 그지? 양심을 잉태해서 품고 나아라. 이건 보름달이라는 거 아니야. 보름달. 이건 계기 일식이 돼버리고 일식을 일으키지 말고 이성이 일식을 일으키지 말고 달이 일식을 일으키지 말고 보름달이라는 거야. 보름달이. 그것이 내용으로 말하면 그런 거고 칸트는 이것을 선의지를 낳는 이성이 되라는 거고 이성의 사명을 실현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이데거는 비은폐, 진리는 비은폐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의 진리는 바로 보름달에 있다고 한다면 그걸 드러내야 된다. 이건 은폐다. 은폐 이건. 이성의 사명을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의 일식은 양심만 은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성도 은폐되는 거야. 이거 봐봐. 이성도 은폐됐잖아. 달이 없어졌잖아. 달이. 야, 해만 상실했어요 지금? 계기일식을 통해서 해가 상실됐지. 뒤에 가려가지고. 그러면 달은 잘 이렇게 번지르르하게 달이 살았어? 죽었잖아. 달도. 해를 죽인 달은 달 스스로도 죽게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인 자는 자기 삶에도 피눈물을 흘리고 자기도 결국 자신의 양심도 죽은 자고 그는 인간성을 상실한 자가 되는 거야. 범죄자는. 다른 사람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흑심을 품은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로가. 그죠? 계기일식을 일으키는 거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사실 그 책에서 잠깐 한두 줄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역사적 근원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철학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철학을 잃어버린 시대고 지금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시대고 정신세계를 상실했잖아. 근데 정신세계는 철학 사상의 역사예요. 사상의 역사고 철학적 이념의 역사야. 그 이념을 알아야 돼, 여러분이 사상을. 그게 높은 차원에서의 이성을 개발하는 거야. 이런 판단력을 기르고 이성을 여러분이 개발하지 않으면 그냥 그야말로 욕심의 도구가 되는 지성에 불과한 지성적인 사고만 하고 살아가는 거야, 평생. 디지털적 사고만 하고 사는 거야. 이론적인 이성만 갖고 살아가는 거야. 순수실천 이성도 잃어버리고. 자, 그래서 그런 걸 알려면 철학적 사조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또. 그래서 고중세에 우리가 헬레니즘, 이성을 중시했던 헬레니즘. 근데 물론 그 플라톤은 도덕적인 선의 이데아를 얘기해요. 선의 이데아를 얘기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가 단지 이론적인 것의 세계만 수학적이고 이론적인 것도 중요시했고 했지만 기초에 마지막에는 이제 선의 이데아를 얘기하니까 물론 플라톤도 그렇게 도덕성을 아주 배제하는 사람은 아니라고는 보지만 그러나 오늘날 아카데믹한 그 플라톤의 사고가 헬레니즘이 과학적인 이론적인 선의 이데아가 아니라 이론적인 이성의 발달로 이제 치달아가게 됐어요. 이론적인 이성으로. 그게 과학기술의 문명을 낳았거든요. 헬레니즘이. 이렇게. 그게 근대 계몽 시대하고 연결되고 과학이성적 이성으로. 그러니까 헬레니즘에서 말한 이성이 물론 과학적 이성만을 얘기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선의 이데아를 얘기하고는 있으니까. 그러나 사실 선의 이데아도 수학에 기반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수학적인 관심이 가장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플라톤도. 그럼 수학과 과학의 발달은 결국 계몽 시대를 낳았고 근대 과학혁명을 낳았고 오늘날 기술 문명, 디지털 사회를 낳은 것이죠. 이것이 디지털 시대를. 그죠? 그래서 헬레니즘의 계보는 이런 계몽주의와 근대 계몽 과학혁명과 현대 기술사회, 디지털 문명까지를 연결고리를 갖는 거다. 그 다음에 고중세 헤브라이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중세 기독교를 거쳐서 이게 사랑을 원리로 하잖아요. 가치를. 그죠? 윤리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사랑을 가치를 하잖아요. 그 양심적인 것하고, 그죠? 양심과
신앙을 중요시하잖아, 중세에도. 자, 그래서 양심이나 이런 사랑적 도덕성을 또 중시하는데, 신앙과 함께 이 헤브라이즘에 있어서 사랑을 중시하는 이런 것이 근대는 낭만주의를 낳은 거라는 거지. 낭만주의. 낭만주의에서 중시하는 게 일본 자유로운 의지와 사랑이야. 이게 의지적인 요소와 정서적인 요소, 정의적인 요소를 중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정의적인 요소, 그지? 정서, 그다음에 의지, 그지? 지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근데 계몽주의는 지적인 측면을 중시한다고 그러잖아요. 지적인 측면만, 그지? IQ. 근데 여기는 EQ, 정서. 나는 의지적인 측면, 이제 CQ라고 그러는데, CQ. 이거는 이제 컨셔스니스, 양심지수. 그러니까 이런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해야 되니까 결국 양심의 자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이 자유의지는 또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도덕적인 측면하고 사랑이라는 정서적인 측면, 이걸 중시하는 게 낭만주의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사랑을 중시하는 헤브라이즘에서 온 거야,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아까도 말하면 계몽의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할 때 칸트가 계몽을 비판하고 시대적인 계몽을 비판하면서 참된 계몽을 얘기했을 때 성숙해지는 데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고. 시대적인 그 계몽주의자들이 지성만 강조하는 데 반해서 지식과 지성만 강조하는데 칸트는 미성숙에서 벗어나서 자유의지를 올바로 사용하는 이 의지적인 요소를 또 중요시했잖아요. 도덕적인, 양심적인. 이게 이제 말하자면 낭만주의를 낳은 거거든. 자유의지와 사랑이라는, 또 만인을 이렇게 평등하게 대해야 되는 거, 자유와 함께. 이걸 칸트가 판단력에서 중요시하잖아. 그러면 공감 능력과 함께, 그지? 공감 능력, 정서적인.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낭만주의를 낳은 것이, 근데 낭만주의를 낳은 거고, 계몽을 비판은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칸트가 말한 비판적 계몽이라는 정신에서 온 것이다. 참된 계몽, 즉 비판적인 의미에서의 계몽. 이게 낭만주의를 낳은 건 낭만주의, 시조가 되는 거예요. 낭만. 그래서 칸트를 낭만주의의 시조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참, 계몽을 완성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칸트는. 그래서 이중적인 거야, 이중적인 것. 계몽시대를 태어나서 칸트도 계몽주의자라고 칸트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계몽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칸트는 낭만주의의 어머니가 되는 거지. 낭만주의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칸트는. 계몽의 아들로서 태어났지만 칸트가 과학혁명 시대에 뉴턴을 공부했고, 계몽의 아들로 태어난 칸트는 그러나 낭만주의의 아버지가 되고 된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척관계하다. 계몽주의와 낭만주의를 다 걸치고 있죠, 칸트는. 계몽을 그래서 그리고 계몽의 아들로 태어나서 계몽을 완성하면서 결국은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음악에서 베토벤의 역할이랑 마찬가지야. 베토벤은 고전파 시대에 모차르트에 의해서 배웠어요. 고전파를 대표하는, 그죠? 고전주의를 대표하는 모차르트 음악을 듣고 자라고 거기서 배웠는데, 고전주의를 완성하면서 베토벤은 나인 심포니, 합창교향곡이라는 파격적인 이런 교향곡을 쓰고 낭만주의를 열었다고 그러죠. 그 베토벤은 고전파와 낭만파의 두 가지에 다 걸쳐 있어. 이거는 칸트가 철학에서 계몽 사상과 낭만 사상의 연결을 다 고리를 갖는 거랑 마찬가지고, 또 괴테 있죠, 괴테. 베토벤 말고 문학에서는 괴테, 음악에서 베토벤, 철학에서 칸트는 같은 사람이야. 왜? 괴테는 문학에서 고전주의의 문학을 완성하면서 그 다음에 파우스트 같은 낭만주의 문학을 연 사람이에요, 대가로. 괴테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에서의 고전주의, 예술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다 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괴테는 고전주의를 완성하면서 괴테는 아무튼 이 고전파의 완성자이자 낭만주의를 또 열어놓은 사람이거든요, 고전주의에. 베토벤도 고전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서 고전파의 음악들을 완성하면서 또한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이고, 칸트도 계몽주의 시대에 태어나서 뉴턴과 뭐 라이프니츠나 데카르트의 영향 하에서 철학을 했지만, 그 계몽주의를 비판하면서 비판적 계몽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성숙을 강조하고 의지의 자유와 책임 있는 사회를 강조할 때 결국은 뭘 얘기하게 됐냐면 박애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문학에서의 괴테, 음악에서의 베토벤, 철학에서의 칸트는 독일의 3대 정신이라고 말해. 독일의 3대 사상가야. 문학 예술에 있어서는 괴테, 음악 예술에서는 베토벤, 철학에서는 칸트. 이게 독일을 대표하는 정신이에요. 독일의 3대 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다 공통점은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계몽주의가 고전주의예요. 근대의 고전주의에 해당하는, 고전적인 철학에 해당하는 게 계몽사상이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인 계몽주의와 낭만주의. 이 두 가지에 걸쳐서 다 이걸 완성하고 이걸 새롭게 개척해 준 사람이 다 이게 괴테이자 베토벤이자 칸트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독일의 3대 정신을 이렇게 괴테, 베토벤, 칸트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그런 낭만, 헤브라이즘의 사랑을 강조하는 헤브라이즘에서 낭만주의가 영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칸트의 비판적인 계몽의 개념으로부터, 계몽주의 비판에서 또 계몽 사상을 비판한 이 칸트로부터 낭만주의가 이제 시작되는데, 뿌리는 여기서 왔고, 시초는 칸트에게서 이루어지는데, 시작이.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영향을 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칸트의 이런 사상에서 비판 이론,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이 칸트의 사상에서 비판 이론과 아까 이 해방의 개념에서 이런 비판 이론이 나오고, 해방적 관심이라는, 이거 어디 갔어 자꾸, 이 하버마스의 해방적 관심이라는 것이 비판 이론에서 얘기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칸트의 이 해방의 개념에서 왔다는 거죠. 미성 속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 참된 개봉은. 이 낭만주의를 열어놓은. 그래서 이게 비판 이론에 영향을 줬고, 자꾸 이러네요. 미안하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실존주의에도 영향을 준 거라는 거죠, 이게. 실존주의에게는 이 자유의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실존에서는. 인간 실존은 상황 속의 자유라고 그랬잖아요. 상황 속에서 자유를 상황 속에서 사용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실존주의 철학의 삶의 모습인데, 실존의 모습인데, 본래적 실존은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유와 책임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어. 상황 속에서의 자유와 책임. 이게 실존 철학의 핵심적인 인간 실존의 모습인데, 참된 실존인데, 그럼 이 실존의 모습이 어디서 온 거냐? 이 칸트가 말하는 미성숙에서 해방된 이 성숙한 인격, 그게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하는 인격이거든요. 이게 진정한 본래적 실존인 거야, 이게. 그래서 실존 철학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칸트의 이런 성숙한 인격의 개념 중에서도 이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한다는 이 점에서 실존 철학에 영향을 직접 줬고, 이 자유의 책임 개념이 이게 핵심 개념이거든요. 실존 철학에서 상황 속에서의 자유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 자기 삶을. 그런데 그 비판 이론은 해방이라는 데서 여기 해방이라는 개념에서 포커스를 맞춘 거지. 미성 속에서의 해방. 근데 둘 다 성숙한 참된 계몽을 이루어야 되고,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되고, 도덕적이고 성숙한 인격이 돼야 된다는 것. 이 점에서는 다 일치하는 것이죠, 그죠? 참된 인간성의 고향을 회복해야 된다. 이 점에서는 다 일치하는 거야. 실존 철학이나 비판 이론이나. 그래서 다 이게 칸트의 영향 하에서 온 거다. 여기서 비판적인 참된 계몽의 개념에서 다 온 거다, 이게. 그런데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얘기한 게, 내가 철학의 향기, 과거에 이게 전신이 철학의 향기라고 그랬잖아요. 이 책, 디지털시대 인문학의 전신이 3학점짜리. 여기서 11주차에 이런 내용을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 낭만주의와 헤브라이즘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이 진리관이 뭐고, 이들의 정의관이 뭔가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솔로몬의 재판도 얘기 들고, 프로타고라스의 재판도 얘기 들으면서 내가 자세하게 내용이 있어서 이 동영상을 링크를 했으니까 좀 많지만 내용이 여러분이 좀 이게 교양이에요, 이게. 그치?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오늘날 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고향을 잊어버리고 인격적이지 못하고 탈도덕화된 사회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부품으로 디지털적인 계산만 하고 과학기술적인 관심 속에서만 살아가는데 양심을 저버리고, 우리가 사상을 모르면 안 돼. 사상을, 그죠? 이념이고 사상이죠, 이게. 왜냐면 이념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의 삶을 모르게 지배하고 있거든요, 공기처럼. 왜냐면 거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큰 틀이기 때문에 그래, 인간 삶에, 그죠? 개념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어. 여러분이 디지털 가지고, 물론 이게 와닿는 거고, 피부에 와닿는 건 개념이지만, 계산하는 거고, 그럼 개념만 가지고 살 수 없어. 여러분, 이념이나 이상 없이는, 젊은이여 이상을 가지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이걸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사상사라는 건 이념의 역사거든요. 이상의 역사고, 사상이라는 것은 철학사고, 그지? 철학이고, 철학 사상을 말하고, 그지? 철학 또는 사상, 이건 이념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사상의 역사, 이념의 역사를, 문화사이자 사상 행사를 여러분에게 좀 강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이 동영상 링크를 2개 정도 걸어놨고 하니까 여러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